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하얀 곰을 절대로 떠올리면 안 됩니다. 흰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1987년 당시 하버드대 교수였던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한 실험입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한 실험군에서 그 흰곰을 더 많이 떠올렸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치킨 안 먹을 거야 하면 치킨의 달콤한 맛이 떠오르고, 밤에 라면 먹지 말아야지 하면 그 맛이 더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게 되는 청개구리 효과와 비슷한 거죠. 반동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억제됐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통제력을 잃고 더 강하게 표출돼 버리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을 하거나 금연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것,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억압하려는 것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밤에 라면 먹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야식을 먹지 않아서 다음날 더 매끈해질 얼굴을 떠올리고, 흡연을 참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담배를 끊어서 심폐기능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방금 흰 곰을 얼마나 떠올리셨습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화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시는 날이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종식, 에너지 패권, 힘을 통한 평화 등의 주요 의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4년 만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인 여파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 또 충청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올 때는 거의 뭐 안개처럼 앞이 뿌옇더라고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뿌옇게 뒤덮인 하늘,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설 앞두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걸 좀 받으시면 좋을 텐데요. 임시 공휴일로 27일 월요일이 지정이 됐죠. 그런데 분위기는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고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10곳 중에 6곳은 임시 공휴일에 쉬지 않을 거라고 답을 했고요. 절반은 설에만 특별하게 지급하는 이것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네요. 이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는 임금 말고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데요.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 이것, 임의로 준다면 특별 이것으로 부릅니다. 보통 이제 보너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그걸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너스 말고 한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금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되는데 상금은 못 드리고, 상금보다 한 글자가 중간에 더 많습니다. 힌트도 드렸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죠.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성공예감 오프닝을 엮어서 모아서 쓴 책, 이번 주까지 보내드립니다.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사연 보내주시면 하루에 2분씩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경제상식 퀴즈로 송훈님이 떡값이라고 보내셨네요. 예전에는 이 보너스 요 세 글자 이거를 회사에서도 떡값이라고들 많이 줬었죠. 특히 명절 앞두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날이어서 휴장이 아니라 네. 사실은 미국의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이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최대 관심사는 이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취임사를 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는데 미국의 황금의 시대는 오늘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행정명령은 국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개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던 건 바로 이 새로운 관세 정책인데 네. 이번에 첫날 행정명령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주식 선물 시장은 네.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미니 선물은 0.38% 오른 상황이고요. 대형지주 S&P 500 지수 선물도 0.36%, 나스닥 선물도 4.1% 올라서 오늘 밤 개장하는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과연 이 기간 동안 과연 미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네. 미국 주식시장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상승세입니다. 1929년부터 데이터를 보니까 취임식 이후 S&P 500 지수 기준 취임식 기점으로 6개월 동안 8% 넘게 네. 12개월 후에는 약 9.5%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트럼프 1기 동안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50% 이상 올랐어요. 임기 초에 2,665로 시작을 했는데 3,100선을 웃돌았습니다. 50%가량 올랐는데 당시는 이제 글로벌 교역량도 늘었고 한국의 대미 수출도 두 자릿수 12% 이제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네. 겁니다. 내수 침체 속에 지금 수출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서 역사는 좀 반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 전 개장한 국내 증시는 어제 관망세에서 벗어나서 큰 폭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4포인트 올랐습니다. 2,544. 코스닥도 5포인트가량 올라서 733인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은 사고 있고요. 개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삼성전자도 1% 넘게 1.5%가량 올랐고 SK하이닉스 3% 넘게 그리고 현대차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더욱더 고무적인 건 일단은 이 관세 조치가 보류되다 보니 환율이 네. 어제 1,451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1,430원대까지 그렇죠.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1,437원으로 개장을 해서 지금 1,434원까지 또 내려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가 좋아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낮게 봤네요. 이게 1월 첫 달력도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벌써 하늘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이미 사실 지난주 금통에서 예고됐던 대목입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0.2%가량 낮아져서 1.6에서 1.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2월만 하더라도 올해는 한 2.3%까지 내다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11월 1.9%로 낮췄다가 재차 하향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성장률을 낮춘 배경 사실 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됐던 정치적 불확실성 이에 따른 이제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을 이제 꼽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올해 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종전보다 대폭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이 되다가 2분기부터는 점차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 시기가 좀 뒤로 밀린다면 네. 이 성장률 전망은 또다시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반등의 계기가 좀 나타나야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장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6대 시중은행장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제 고금리와 고환율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이제 논의했는데요.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에 좀 더 힘써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야당 대표가 주요 은행장 전원을 불러 모은 것도 극히 이례적이죠.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선 지지율 선두인 이 대표가 어쨌든 이제 은행장을 불러 모았다라는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제 정치적 압박보다는 이제 경청과 협력의 자림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관치 금리에 이어서 야당 주도의 정치 금리 압박의 신호탄으로 지금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미운 털 박히기 전에 추가적인 어떤 금융권의 상생 지원책이 나올지도 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상생금융 어떤 펀드 만들고 또 설립하고 항상 그렇게 또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요. 맞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합니다.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사실 개인 사업자 대출이었죠. 근데 폐업하게 되면 이제 개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대출이 이완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자, 이걸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 폐업자의 경우에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DSR 규제에서 예외됐는데 이 같은 조건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폐업 예정자는 기존 대출을 자유롭게 전환하거나 빚을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네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도 풀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뭐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뭐 다세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주로 1, 2인 가구가 이용하면서 전용 면적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해주고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이제 서민이나 청년층들의 어떤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이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몇 년 새 굉장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 여파로 이제 비아파트 수요도 좀 끊겼고 또 공사비가 오르고 PF 자금 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아파트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면적 기준이 좀 완화가 되면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소형 평형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공동시설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150 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경로당 지어라, 어린이 놀이터 확보해라, 주차장 공부 확보해라. 네. 이런 이제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제 면적 규제 완화 이 하나 카드로 과연 이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실효성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발생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떠들썩했었던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건설하던 도중에 일정 부분이 무너져 내렸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이제 내려진 거예요? 맞습니다. 2022년 1월 10일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요.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이 어제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사고 3년 만에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청업체, 하청업체의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한다라고 판단을 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지금 현장 소장 등 일부 책임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에서 4년형 실형이 선고됐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인 가연기원설의 경영진 3명은 직접적인 관리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영진이 무죄 선고받으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 또 이게 유야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야무야한 게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원의 1심 신고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이 남아 있거든요. 네. 앞서서 이제 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에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관리의 책임은 없고 현장에서의 문제였다 이렇게 본 것 같네요. 또 앞으로 또 다른 판결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시간. 원탁의 기자들 K,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새벽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어유 두 번째 취임식을 갔네요. 이번에 실내에서 펼쳐졌죠. 미국 그 워싱턴 현지가 한파라고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한 번은 야외 취임식을 하고 한 번은 실내 취임식을 하네요. 두 번 다 그렇게 해본.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기자들이 보기에. 저는요 그 제일 처음 그러니까 이름들을 막 부른 다음에 예. 그냥 대통령들, 부통령 이렇게 다 와 있는 사람들 내빈들 이름을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내가 총을 맞아서 귀를 관통당했지만 살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한 운명을 내가 타고난 거다.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정말 그 사실은 그 총을 맞았을 때 이렇게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당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도 많이 했었고 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때 선거가 끝났다는 얘기도 많이들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그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아니면은 미국의 디클라인은 그러니까 하강은 끝났다. 우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미국의 전성기가 돌아왔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단어들로 했고요. 제일 먼저 했던 제일 먼저 정책적인 얘기를 이너규레이션 스피치라고 하는 거기서 처음 한 정책이 미국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1번 공약이다. 예. 또 취임식의 포스터 문구가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다 이거였고 다른 기자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나루 기자. 그 취임식 규모도 뭐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좀 흥미롭게 봤는데 네. 저희 성공예감에서도 다뤘지만 정말 그 취임식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엄청 초대형 취임식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취임식 기부금도 이렇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900억 우리 돈 900억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 모인 게. 근데 이제 트럼프 1기 때가 한 1,500억 이었는데 그때도 역대 최고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2기 때가 이제 3,600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취임식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제 기부금을 낸 게 그게 이제 역대 최최고 정도인 건데 실제로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가 그 티켓을 뿌린 게 한 20만 장 이상이라고 해요. 22만 장, 예. 25만 장 요 사이 보도가 나오는데 근데 뭐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한파 때문에 이게 600명 정도 이제
이제 수용 가능한 이제 국회의사당 안에 이제 중앙홀이라고 합니다. 로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600명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약간 실내 경기장을 대여했는데 근데 그것도 한 2만 명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해요. 그 실내 경기장에서는 뭔가 이원 중계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긴 하지만 야외 행사였다면 이른바 약간 직관을 할 수 있었을 텐지 아쉬움이 크겠죠. 그러니까 한 20만 명 이상이 이제 2만 명 정도 규모가 된 거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 뭐 CEO들이나 이렇게도 초대받아서 이제 간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못 들어간 분들이 또 상당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원래 갈 걸로 생각하다가 이제 그 경기장에도 이제 못 들어가게 된 분들은 그 CEO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많이 난감한 일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 25만 장의 그 참석 티켓이 뿌려졌는데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뭐 사고 팔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면은 거기 갈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야외 취임식을 안 하니까 그게 그냥 미국에서도 기념품 정도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은봉 기자. 예. 개인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주인공이니까 네. 워낙 각광을 받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뒤에 앉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일기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네. 정권 이양 과정이 순조로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승복하지 않고 저 약간 헷갈리는데 취임식에도 불참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 됐죠. 어제까지 당선인은 바이든 장관 다 나쁜 거야. 나는 다 철회하고 원복할 거야라고 자신의 당선도 축하해주지 않았고 자신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후임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식 있게 모든 행사를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대통령 미국 백악관의 관례라고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남기는 손편지도 썼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고 하지만 우리가 게임의 룰은 지키고 그렇죠. 그걸 품격 있게 하자라는 거를 그 노 정치인이 지키는 모습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완전히 이제 미국 정계에서 은퇴하겠죠. 역사에서 사라질 인물이 될 텐데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저는 괜찮았다. 뭐 성향과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게 보기 사실 좋더라고요. 네. 품격이라는 거고 그게 또 이제 전통인데 사실 트럼프를 전후로 좀 깨졌었다는 거.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의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좀 이제 액션도 크고 그리고 그 로툰다홀 국회의사당 내 거기에서 취임식이 펼쳐졌는데 거기 뭐 많아야 600~700명 들어갔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경기장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원 중계로 지켜봤는데 행정 서명을 한 거는 그 캐피탈 원 아레나 그 2만 관중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행정 서명을 또 했다 하고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 타고 가신 분들이 과연 이제 어디에 어떻게 참석하시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좋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그 실내에 참석한 거는 주미 대사 부부 정도로 지금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국가 정상급이나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원들 아니면 실내 취임식에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축하 행사 무도회 뭐 여기에 이제 누가 참석했느냐 우리나라 기업인 누가 참석했고 누가 참석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가십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도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미국 사업이 잘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약간 뽐내기 그냥 뭐 어떤 총수의 개인적인 자랑거리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무도회도 10군데서 열린대요.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약간 호스트라고 하죠. 그 무대 행사에 이제 호스트가 누구인지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 성격도 좀 뒤섞여 있고 그래서 이제 뭉뚱그리면 약간 이제 취임식 관련해 이제 초대해서 그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로튼더홀은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네 주민대사 부부 정도만 이제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대신에 이제 그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 총수들 중에서는 그 정용진 회장 네. 정도가 이제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에게 초대받아서 이제 정용진 회장은 아레나 입장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좀 보도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역시 트럼프 장남이 대세구나 이런 거랑
그 조영진 회장이 이제 이 취임식에 여러 뭐 총수들 이름 오르내리는 부분 가운데서는 약간 승자다. 왜냐하면 좀 어쨌든 약간 돋보일 수는 있으니까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것도 이제 트럼프 일가와 함께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 내수 기업입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미국 네. 쪽에서 뭐 쇼핑몰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또 인기 있는 상품을 소싱한다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좀 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뭐 기업인들도 또 대외적으로 좀 많이 좀 일을 펼쳐나가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날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죠. 어디부터 좀 초점을 둬야 됩니까? 뭐 다들 관심사가 다를 텐데 뭐 사실 뭐 관세라든지 뭐 이민 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차차 저희가 논하기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땅 따먹기가 시작됐다. 네. 노골적으로. 영토 확장의 야욕을 드러내는 지금이 1900년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정리해 보면 우리 그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캐나다에게 너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래라고 했어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캐나다 총리가 난감해졌죠. 사실상 물러났죠. 뭐 그것 때문에 물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고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 걸로 할래라고 당선인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벨기에의 자치령인데 뺏어오겠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는 오늘 취임사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 담긴 게 파나마 운하를 미국 걸로 할래. 원래 파나마 운하가 미국이 만들어준 거긴 합니다. 만들어준 거긴 한데 1970년대 카터 대통령 때 미국이 그런 식민주의 정책은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파나마에게 돌려줬던 건데 그거를 다시 뺏어오겠다. 그 사유는 파나마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운하를 중국이 쓰는 건 못 보겠다. 그거는 파나마의 약속 위반이다라고 뺏어오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멕시코만이라는 지명을 아메리카만, 그러니까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뭐 약간 뭐 동해 일본의 그런 느낌입니다. 당하는 멕시코 입장에서는 뭐야 싶을 거예요. 어쨌든 다 하나가 키워드는 다 영토예요. 영토, 땅. 땅 따먹기를 시작한다.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땅 따먹기,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영토 확장인데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땅이 넓은 나라거든요. 네. 충분히 넓을 텐데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번 내 임기 동안 최대한 남의 땅을 뺏어오겠다. 참 앞으로 대외 관계가 전투적으로 나갈 것을 예고한 거라고 봅니다. 또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그거를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하겠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나마 문화를 또 소유해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그 연설에서 그 파나마 운하를 왜 가져와야 되느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막 제 집 드나들듯이 여기를 드나든다. 계속 이렇게 둘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종류의 자국 우선주의인데 흥미로웠던 것은 일단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그 제일 먼저 미국 남부의 그 남부 지역 국경선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못 넘어오게 하고 계속 멕시코에 남아있게 만들겠다라는 종류의 이 정책하고 관세, 테리프라고 끝없이 반복된 요 두 단어, 관세. 관세와 이민 정책 요 두 가지가 흥미롭고 그게 아마도 본질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요 두 정책에 앞으로 이어질 그 어떤 후폭풍 같은 걸로 측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되는 게 하나는 이민 정책. 사실은 바이든이 왜 졌느냐 아니면 바이든 정부가 왜 그 해리스 이후로 연장되지 못했느냐라고 꼽을 때 사실 경제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바이든도 했습니다. IRA도 그런 것이고 칩스법도 그런 것이고 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뺏어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놓는 정책 했고 그런 종류의 정책이 꽤 성과도 거뒀는데 왜 실패했을까? 이민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부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이런 곳에서 막 백만 명 이상의 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도 좀 혼란스럽게 되고 무엇보다 미국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들, 투표권이 있는데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 사람들의 위협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민 정책이 바이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민심을 좀 흔들어 놨다. 그래서 좀 유색 인종 사이에서도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실패했으니 트럼프는 걸어 잠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세도 등장합니다. 이건 사실은 저는 관세 정책 볼 때는 1930년대 40년대 그 각국이 그 블록을 쌓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각자 자기 식민지의 블록을 쌓고 자기 식민지 안에서만 무역을 하고 자기 식민지의 땅덩어리를 넓히려고 하고 대신 이 바깥하고는 거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요. 중국도 그러고 있고 미국도 완전히 그런 노선으로 가는데 그 테리프 관세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 더 이상 자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세금 이런 거 말고 외국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정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민 정책도 관세 정책도 지금 미국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연설의 그 내용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잘 들리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들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려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관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놓고도 물가를 잠재울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민을 그렇게 막으면서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안 그래도 일자리가 모자란다고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들어오던 노동 인구의 유입을 막으면 안 그래도 사람은 모자라는데 앞으로 그럼 사람 모자라면 인건비가 계속 오를 건데 더 모자라게 만들면 더 인건비가 빨리 오를 텐데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두 정책 다 인플레이션을 쫙 올라가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거는 1, 2년 뒤에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작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트럼프는 배격을 하고 선을 긋고 장벽을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준범 기자가 그 그린란드를 이제 벨기에령이라고 잘못 표현한 덴마크. 덴마크. 네네네. 그렇죠. 네. 알고 계시는데 순간적으로 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그래서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제 취임 첫날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 전까지도 속보로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쏟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관세 얘기는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중간에 저희가 또 파악을 하면 알려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거기에서는 한숨 돌리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1435원까지 좀 진정이 되고 있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그 상대국들의 관심사가 그 무역 상대국들 관세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취임사에서는 구체적인 이제 관세 언급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무역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 하면서 이제 보호 무역주의 기존의 그 정책 기조만 재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관세처럼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 수입청 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 이제 요 정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조는 확인을 하고 그 기조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근데 기존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사에서 뭐 즉각적으로 뭐 과세부가 조치를 뭐 언급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막 첫날에 하겠다 막 이렇게 그쵸, 기존에는 그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그거보다는 약간 물러나게 된 거죠. 특히나 뭐 첫날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런 관세 부과 이제 명령에 서명하겠다 했는데 네. 이제 그건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외신에서는 이게 이제 그 행정부 안에서도 이게 이제 고율 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격렬한 논쟁이 있다.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서영민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관세를 높여서 들어오면 이게 미국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우리에게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에도 그렇고 관세를 세게 때려서 이제 미국 보호 우선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당선이 돼서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할 때 되면 이게 약간 이렇게 조심할 게 있네, 주의해야 될 게 있네 하고 그 안에서도 좀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캐나다,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뭐 안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 속도 면에서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부터 또 탈퇴를 한 걸로. 지난 1기 때 한번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재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거부터 다시 탈퇴. 이거 뭐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협상 카드로 쓰기였죠. 이거 먼저 서명을 해버리면 협상 카드를 먼저 놓는 거니까. 예, 방금 강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외 수입청이라는 그 새로운 신설 기관을 설치했는데 저는 이 기관이 앞으로 되게 유의미하고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외 수입청이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 수출 수입의 수입이 아닙니다. 이 수입은 그러니까 revenue,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재정 수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내 수입청은 미국 국세청이에요. 그러니까 internal revenue고 대외 수입청은 external revenue, 대외 수입청인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수입을 대외 다른 나라에서 걷겠어, 다른 나라에서 뜯어내겠어라는 명시적인 목표가 있는 기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대외 세입청이네요. 맞습니다. 세입청. 그러니까 굳이 관세만 할 거면 저는 이런 걸 굳이 안 만들 거라고 봐요. 관세는 이미 있는 제도인데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로 제도를 신설하는 게 아닌데 분명 관세 이외에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최대한 뜯어내기를 연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그 단초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스티브 배넌이라고 그 트럼프의 뭐 되게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지금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미국의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 투자, 미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물려야겠다. 그걸 물릴 필요가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한국 김준범 너는 외국인인지 수수료 5%네. 이렇게 걷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수료의 형태가 될지 세금의 형태가 될지 부담금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대내에서 걷으면 국민들이 싫어하니 최대한 대외에서 걷어오겠다. 이걸 목표로 하는 기관이 나왔다는 건 저는 이게 4년 내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남겨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더하면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네. 수탈을 했죠. 그 일제가 우리나라 쌀 가져가서 일본은 잘 살고 우리나라는 못 살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필요한 돈은 자기들이 해결해서 걷어야 되는 건데 그냥 다른 나라 국민에게 걷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우리가 미국인데 어쩔 거야.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공포스럽기도 하고. 네. 일단 오늘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고 있네요.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뭐 친환경차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거둬들이는 모습들도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요거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트럼프 밈 코인이 난립니다. 이게 몇십 배입니까? 이게 몇백 배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셀 수 없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을 거의 한 1, 20조 갈 정도로 껍데기 코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밈 코인인데. 근데 이게 또 트럼프 밈 코인은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그룹 계열사들이 갖고 있고 또 무슨 멜라니아 여사의 밈 코인도 있고 뭐 온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코인 장사를 해도 된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게 이게 처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 SNS 계정에서 이제 달러 트럼프 해서 이제 밈코인 이렇게 올렸을 때 근데 그때 기사 보니까 이제 그 가상화폐 관련 이제 사업자들이 다 이렇게 당선인 축하 연을 진행 중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상화폐 업계 수백 명도 그걸 보다가 아 이건 SNS 해킹된 거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다 하면서 그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믿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문재인 코인, 윤석열 코인처럼 그런 게 발행되고 수익률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승률이 한 1000%? 물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시 또 한 46%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정한 이 코인을 이제 당선인 명의로 해서 올라왔다는 게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고 이제 미국에서도 되게 이제 의아한 신기한 이런 현상을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도 문제지만 네. 그 보유 대부분을 예. 문재인 코인, 윤석열 코인이라면 문재인 일가, 윤석열 일가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들이 다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은 이게 되지? 정말. 그러게요. 이해 저도 불가. 이게 참 희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하루 만에 뭐 1000%? 뭐 며칠 만에 그렇게 가버린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자본시장 역사상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을 트럼프가 또 코인으로 보여줬다. 또 이런 밈도 또 생겨나고 있고. 근데 또 뒷부분에 뛰어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질어질합니다. 벌써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 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돈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보너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대기업, 중소기업 그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합니다. 지난 22년 근로자들이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상위 0.1%가 받는 이것의 평균 금액이 6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0.1%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너무 벌어진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시는데요. 안직환님, 저는 계약직인데요. 정규직과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글픕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안귀영님은 이번이 마지막 이것 금이네요. 퇴직금도 받게 됐어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슬픈 설날입니다. 아이고 명절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리고 4222님 이거는커녕 월급도 못 받는 근로자도 많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5652님은 자영업자입니다. 이걸 받던 직장인 시절이 그리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2752님은 이것 금이라고 쓰고 비자금이라 읽는다라고. 그래서 직장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에다가 이번에 이거는 저 월급 통장이랑 다른 데로 좀 입금해 주십시오라고 일부러 경영기획팀 이런 데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건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358님께서 개인 택시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안개가 심하네요. 라이트 켜시고 깜빡이 꼭 켜주세요. 성공예감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출근길에 이게 안개랑 미세먼지랑 섞여가지고 진짜 시야가 굉장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되게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전 오늘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살짝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이렇게 미세먼지 안 좋은데 몰랐습니다. 안 춥길래 오늘 별로 안 춥네 하고 나가봤는데 근데 저희 집이 광화문인데 그 광화문 이렇게 경복궁을 한 바퀴 돌다가 광화문에서 저쪽 그 광화문 광장 쪽으로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보통 날씨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보니까 올겨울 처음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러더라고요. 초미세먼지주의보. 7살 아들도 아침에 거실에서 현관문 보더니 아빠 눈 와 이러더라고요. 앞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근데 저도 그 회사 나올 때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질 정도는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국립환경과학원 설명을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겨울에는 대기가 잘 안 움직이니까 미세먼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쌓여 있고 국외에서 들어온 오염 물질이 겹쳤다. 여기서 말하는 국외는 뭐 중국이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안개 그리고 스모그 현상, 그러니까 안개와 먼지가 겹치는 게 스모그잖아요. 스모크와 포그, 그러니까 미세먼지, 국내발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 거기다 안개까지 겹치면서 더 끈끈하게 지금 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미세먼지주의보, 초미세먼지주의보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죠. 안개가 겹쳐 있으니까. 뿌옇게 뿌려놓은 것 같으니까. 네. 근데 항상 또 미세먼지 얘기하면은 이제 중국발 원인은 얼마나 될까 이 얘기가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주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9년 발표입니다. 이것도 좀 됐죠. 근데 그것도 한 2년 전 기준이니까 그때 이제 뭐 서울, 대전, 부산 뭐 이런 도시들 초미세먼지를 그 다른 나라 이제 과학자들까지 같이 재봤다 그래요. 이제 중국 과학자까지 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중국 영향이 이제 한 32%다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중국에서의 영향이 32%란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은 한 39%라고 봤고 그때 중국 연구진은 또 23%라고 봐서 평균 낸 게 32%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이제 대기의 영향이 어떻게 넘어오는지가
이게 나라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산출이 간단하지가 않아서 어느 그렇죠. 영향이 크냐를 따지기가 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네. 방향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 기사 댓글창을 보면은 네. 거의 뭐 이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네, 중국을 민감하죠. 예, 중국이 나쁜 놈이다. 뭐 아니 국내 요인도 있다 이건데 당연히 중국 요인이 있겠죠. 방금 뭐 강 기자 말했듯이 중국 스스로도 20 몇 %라고 한국에 영향을 준다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연구들을 볼 때마다 그게 20%건 30%건 40%건 50%건 알아서 뭐 할 건데 알면 대책이 있느냐 이런 생각 솔직히 무력하지만 들어요. 뭐 중국을 삽으로 떠서 이사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딴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럼 중국이 결국은 너 미세먼지 배출하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뭐 강제할 수단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방법이 없는 그냥 자연 재난인 것 같아요. 마치 산불 나면 우리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대비하는 수밖에 없고 뭐가 피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 뭐 또 지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전에 네. 그래서 그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그게 그 원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원고 1인당 300만 원씩 해가지고 환경재단을 비롯해서 한 90명 정도 이제 소송을 건 건데 이제 중국 정부에게. 네, 중국 정부. 근데 사법부에서도 그때 이제 중국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 관할 거리 없기 때문에 이제 부적법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그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상징적으로 네. 그 소송을 건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런 여론이 있고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 법원에 예. 한국과 중국 정부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근데 중국 양쪽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책임이 없고 중국 정부도 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중국 정부는 한국 법원이 관할하는 곳이 아니다.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고 한국 정부는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네. 그 법은 다 지켰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 용어로 표현하면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한국 정부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원이 볼 때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문제지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적어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를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법적으로. 네. 그리고 0501님이 지금 차 타고 계신 것 같은데 김포 지역에도 경기도 김포 지역에도 앞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해서 비상등 켜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기차를 많이 타면 그러면 더 친환경이냐 미세먼지 안 나오느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반전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이냐에 다양한 층위가 있겠죠. 네. 그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우냐 안 태우니까 뭐 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뭐 철이든 그 전기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원들에 들어간 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적으냐를 가지고도 따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또 미세먼지와 연관시켜서는 사실은 그 배기가스는 안 나오니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무거우니까 무거우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타이어가 하중을 좀 더 받겠죠. 그러면 멈출 때 가속할 때 좀 더 지면과 마찰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날아가는 종류의 먼지 그것도 미세먼지라고 부른다면 그 차원에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더 많이 배출한다. 왜냐하면 더 무겁기 때문에 차가. 이건 한국기계연구원 자료이고 네.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쪽에서는 네. 이제 그것만 따져놓고 보면은 미세먼지가 전기차에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매해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뭔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방안을 우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는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기후 문제 얘기할 때마다 이제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뜨겁고 사회적으로 비용도 엄청 크고. 근데 미세먼지도 사실은 계절이 짧아지는 문제처럼 결국은 이게 미세먼지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후에 대한 이제 정책적 우선순위가 지금처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엄청 중요하지만 그거에 후순위로 밀린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기후 이슈에 대해서 관심과 정책을 기울이지 않은데 미세먼지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럴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강도 높은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년 봄이나 이맘때쯤 아침에 이제 눈이 오는 것처럼 착각될 정도의 미세먼지를 안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날씨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바람 잘 불고 그 대기가 원활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 날에는 뭐 우리가 자동차 타는 것도 사실은 똑같았고 뭐 옛날에 좀 논쟁이 됐습니다만 고등어 구워 먹는 것도 똑같았는데 왜 어느 때는 문제가 되고 어느 때는 문제가 안 되느냐. 그래서 또 날씨 맑고 미세먼지 별로 없는 날에는 우리가 많이 뭔가를 이제 저감해야 할 필요성을 또 못 느끼잖아요. 그러다 또 이런 날씨가 돌아오면 한 번씩 또 더 크게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 미세먼지 심한 날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도 관심을 계속 좀 가져야겠네요.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떡국 드시겠죠? 떡국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떡뿐만 아니라 만두입니다. 만두. 창업 트렌드 시간에 맛있는 만두의 유래부터 그리고 우리나라 만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걸로 이용해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창업 노하우까지 같이 알아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